별자리에 가장 오래된 이름으로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어 이름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 이름과는 사뭇 다름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백조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토스는 백조자리를 오르니스라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명사로 새를 의미합니다. 즉 백조자리는 처음부터 곤이라는 특정한 새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별자리에 퀴크노스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곤이라는 특정한 새로 한정한 이는 반세기 후의 인물인 에라토스테네스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별자리를 아라토스를 따라 보통 명사 오르니스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이력에 따르면 이 별자리에 백조와 연관된 그리스 신화들이 덕지덕지 붙은 것은 기원전 3세기 상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백조자리는 원래 그리스의 자산이 아닌 별자리에 그리스의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면서 마치 별자리가 그리스의 자산인 것처럼 윤색되는 과정을 알려주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신화학자들은 백조자리를 곤이로 변장한 제우스라고 말합니다. 제우스가 곤이로 변장하여 무수히 많은 연인들 중 하나를 향해 날아가는 중이라고 하죠. 하지만 정확한 출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백조자리에 얽힌 이야기는 에라토스테네스 시대인 기원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제우스는 아테네에서 북동쪽 람누스에 사는 네메시스라는 님페를 사랑하게 됩니다. 네메시스는 제우스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여러 형태의 동물로 변신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변신한 동물은 거위입니다. 이에 질세라 제우스 역시 여러 형태의 동물로 변신하였습니다. 매번 네메시스보다 더 크고 더 빠른 짐승으로 변했죠. 마지막으로 제우스가 선택한 동물은 곤이었고 기어코 네메시스를 따라잡았습니다. 히기누스 역시 유사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히기누스는 네메시스의 여러 변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히기누스의 이야기에서 제우스는 독수리에게 쫓기는 곤이인 채 합니다. 네메시스가 이 불쌍한 곤이를 구해주었죠. 네메시스는 곤이를 무릎에 숨기고 잠들었는데 이게 곧 그녀의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 모두 결국 네메시스가 알을 낳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 알은 스파르타의 여왕 레다에게 바쳐집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헤르메스가 레다에게 전해준 것으로 나오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알을 발견한 목동이 레다에게 바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알에서 후에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는 헬렌이 탄생합니다. 좀 더 단순한 신화로는 제우스가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는 레다를 유혹하기 위해 에우로타스 강가에서 곤이로 변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르마니쿠스 카이사르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곤이를 날개를 가진 간통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레다는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오스의 아내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잡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레다가 한밤에 제우스와 그녀의 남편 모두와 동침했기 때문입니다.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이 이야기는 레다가 알 하나를 낳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 알에서 카스토르와 폴리데오케스 그리고 헬렌이 한꺼번에 탄생하죠. 이 알의 껍데기는 리본에 묶여 스파르타 신전의 천장에 걸려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레다는 두 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 개의 알에서는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가 탄생하고 또 다른 알에서는 헬렌과 클리타임네스트라가 탄생합니다. 막장 스토리를 복잡하게까지 만드는 것은 폴리데우케스와 헬렌은 제우스의 아이지만 카스토르와 클리타임네스트라는 틴다레오스의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불멸, 한쪽은 필멸의 삶을 받았고 이 제약은 쌍둥이 자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쌍둥이 자리는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리데우케스는 폴룩스라는 라틴어식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백조자리 알파별은 데네브입니다. 거리는 1400광년으로 밤하늘을 밝히는 1등별로는 가장 먼 거리입니다. 이 별의 이름은 아라비아에서 암탉의 꼬리를 의미하는 다나브 알-다자자에서 왔습니다. 데네브는 아리데드라는 또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말이나 낙타에 올라탄 기수의 바로 뒤에 앉아있는 사람 또는 단순하게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아라비아어 알-리드프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여기서 따르는 사람, 즉 추종자를 의미하는 단어는 백조자리 델타별, 감마별, 엡실론별, 제타별 이렇게 4개의 별을 일컫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별의 배치가 앞서가는 별 하나와 뒤따라가는 4개의 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백조자리 감마별의 이름은 사드르입니다. 암탉의 가슴을 의미하는 아라비아어 사드르 알-다자자에서 온 말입니다. 백조자리 엡실론별 제네는 아라비아에서 날개를 의미하는 자나를 그대로 쓴 경우입니다. 까마귀자리 감마별 역시 까마귀의 날개에 있는 별로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유명한 백조자리 베타별 알비레오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조자리의 그리스어 명칭은 오르니스이며 이 이름이 알마게스트에도 그대로 실렸습니다. 이 이름은 아라비아에서 우르니스로 음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다시 라틴어로 번역될 때 번역가는 우르니스 뒤에 숨겨진 그리스 원어 오르니스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우리즘, 에이리순, 에이리즘 등 다양한 라틴어 표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향기를 내는 허브 중 하나인 이레우스로부터 온 것으로 잘못 추정되면서 알마게스트 필사본에 에이리즘 앞 이레오라는 기록이 실렸습니다. 이레오는 이레우스의 탈격 표기입니다. 필사본에서 이 문장이 기록된 부분은 별자리 명칭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아브 이레오라는 부분이 줄을 넘겨 아래로, 즉 별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백조자리 베타별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또 다른 필사가들이 아라비아어 정관사 R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아 L를 추가하면서 알비레오가 백조자리 베타별의 이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백조자리 베타별의 특출난 아름다움만큼이나 특별한 이력 아닌가 싶습니다. 기원전 3세기 아라토스는 백조자리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듯하다는 묘사를 남겼습니다. 이는 백조자리를 가로지르는 미리네를 언급한 것입니다. 백조는 마치 미리네 위를 두둥실 날아가는 것처럼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백조자리를 찍은 사진들은 숨막힐 듯 꽉 들어찬 별들과 먼지들을 보여주며 가이드 촬영을 하는 별지기들이 즐겨 찾는 대상이 됩니다. 이는 눈으로 살펴볼 만한 천체 역시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딥스카이 원더스에는 백조자리에 무려 7개의 장을 할당하고 있으며 61개에 달하는 관측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별밭에서 길을 잃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별들이 온 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 어둡고 청명한 하늘을 만나면 별자리를 긋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날은 말 그대로 별빛에 풍덩 빠지는 멋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별밭에서 길을 잃다는 별지기로서 가장 황홀한 순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역설이 있습니다. 워낙 별들이 빽빽하다 보니 예상외로 찾고자 하는 대상을 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는 M29나 M39 같은 상계성단을 명확히 한정하기 위해서 달이 뜬 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달빛이 배경을 자글자글하게 채우는 별빛을 주어주기 때문이죠.
딥스카이 원더스에서 소개하는 61개 전체 목록은 동영상 설명문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조의 머리를 향하는 여정에 있는 대상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상계성단 M39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성단은 4등급인 백조자리 파이 2로부터 서남서쪽 2.5도 지점에 있습니다. 하루는 구름이 오락가락하는 날 M39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뜻밖에도 상계성단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이 지나갈 때 숨어드는 별들, 구름이 옅어질 때 다시 빛점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별들, 구름이 완전히 지나간 후 보이는 별들을 보며 파도가 쓸려 내려간 모래밭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조약돌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구름이 별빛을 빨아낸 듯 구름이 지난 후 나타나는 별빛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백조자리 감마별 사드르는 미리네의 별들과 먼지가 두껍게 둘러싸고 있는 백조의 심장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은 이오나 원소들의 복사선을 보기 어려워 망원경으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사드르와 그 주변은 우주가 연출하는 장관을 품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그 숨막히는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계성단 M29로 가보겠습니다. 이 상계성단은 사드르에서 남쪽으로 1.8도 지점에 있습니다. M29는 마치 사다리 게임을 하기 위해 그어놓은 사다리처럼 보입니다. 사다리 게임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그리는 동안 사다리 게임을 하기 싫은 친구가 종이를 쭉 빼서 사다리 끝쪽이 확 휘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죠. M29에서 남서쪽 2도 지점에는 백조자리 P별이 있습니다. 바이어 명명법으로 유명한 요한 바이어는 별의 기호를 정할 때 그리스어 철자가 소진되면 로마자 소문자를 썼습니다. 단 특별한 별에는 대문자를 썼죠. 이 별은 바이어의 우라노메트리아가 발행되기 불과 3년 전인 1600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바이어는 이 별에 대문자 P를 붙였습니다. 당시 이 별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3등급으로 밝아졌습니다. 오늘날 이 별은 4.8등급의 불규칙한 주기를 보이는 병광성으로 남아있지만 현대과학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 별까지의 거리는 7,500광년입니다. 백조의 목 한가운데 있는 백조자리 K별은 엄청난 밝기 변동폭을 보이는 병광성입니다. 204일 주기의 이 별은 가장 밝을 때 3.3등급까지 밝아지지만 가장 어두워질 때는 최소 구경 150mm 이상의 망원경으로나 볼 수 있는 14등급까지 잦아듭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대상은 백조자리 베타별 알비레오입니다. 알비레오만큼이나 유명한 이중별은 없을 것입니다. 노란색 별과 푸른색 별이 만드는 선명한 색채 대비 때문입니다. 찾아보기 쉽다는 점과 저배율에서도 쉽게 분해된다는 점도 알비레오의 유명세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백조자리를 가득 채우는 별빛 속에 빠져 있다가 알비레오를 보면 마치 신호등을 본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렇게 번쩍 든 정신마저 아름다운 색채 대비에 한없이 녹아들다 보면 백조자리를 만끽하는 한여름밤은 너무나 짧게만 느껴집니다.